술에 취한 최상필이 윤정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여자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요? 여긴 계급이 곧 권위라고요. 계집녀는 그냥 술이나 따르라니까. 그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윤정이는 말없이 술잔을 받는다.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달라졌다. 차갑고 정밀한 전략가의 눈이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모욕. 한 여성이 당한 치욕적인 순간이 곧 한 남자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남산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에서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61세 윤정이는 매일 아침 이 태극기 앞에서 정중한 경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의 절도가 살아있습니다. 충성. 윤정이의 목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국가를 향한 충성은 끝났지만 신념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례를 마친 그녀는 마루에 앉아 차를 우리며 오늘 하루 일정을 점검합니다. 오전 9시 국가안보실 자문회의, 오후 2시 국정원 고문과의 면담, 저녁 6시 국방청 회식. 그녀의 스케줄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윤정이는 은퇴한 군 정보 기획자이지만 진짜 정체성은 현직 대통령의 친누나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사실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윤정의 자신이 그것을 철저히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윤정이일 뿐이야.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라는 것이 그녀의 철칙입니다. 국가안보실 지하 3층 회의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밀성이 높은 공간 중 하나입니다. 윤정이는 이름표도 없는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면 국방부 장관조차 펜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최근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패턴을 분석해보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윤정이의 분석이 시작되자 회의실이 조용해집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발사 간격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되었고 궤도 각도도 15도 변경되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정이는 잠시 침묵한 후 단호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3단계 시나리오로 접근하되 2단계에서 선제적 억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방어망을 즉시 2등급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윤 고문님 말씀이 맞습니다.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윤정이의 분석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안보 정책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윤정이가 설계한 작전들은 이미 국가기밀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백로작전은 북한 고위층 내부정보 수집 시스템이고 붉은 해변 시뮬레이션은 서해안 방어 전략의 기본 틀입니다. 사이버 통합방위 계획은 국가 전체의 디지털 방어망을 총괄하는 마스터 플랜입니다. 모두 그녀의 손을 거쳐 완성된 것들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은밀히 윤정의 사단이라고 불리는 핵심 그룹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직접 교육받은 엘리트 장교들로 구성된 이 그룹은 국방부와 국정원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윤정이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동시에 그녀의 의지를 실행하는 손발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인 그녀에게는 공식적인 계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그저 나이 많은 여자로 취급받을 뿐입니다. 이것이 윤정이가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국방청 2층 연회장에서 열린 정기 회식. 윤정이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오가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국방청 실장 최상필이 술에 취한 채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계급사회라고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말이 거칠어집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지만 아무도 최상필을 말리지 못합니다. 그는 계급상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고 술에 취한 상관을 함부로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상필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술잔을 책상에 쾅 내려치며 소리쳤다. 아, 진짜 꼴 보기 싫어. 그는 휘청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윤정희 쪽으로 다가갔다. 당신 말이야. 최상필의 말투는 비아냥으로 가득했다. 술 기운이 그의 눈을 번들거리게 만들었다. 뭘 안다고 회의에 끼어들고 뭐. 고문? 푸아하. 그리고는 순간 윤정희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멱살을 잡은 채로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계집년이 무슨 작전을 알아? 그 별 2개 돈 주고 단 거 아니야? 아니면 누구 다리 벌려서 받은 거야? 회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젓가락 하나 떨어지는 소리마저 멈춘 듯 모든 시선이 그 둘에게 쏠렸다. 윤정이는 말없이 그를 올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손을 벗겨냈다. 잠시 후 술잔을 집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대신 술잔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마치 그 술에 독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지금 그 손,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난 별을 단 적도 없어요. 하지만 그 별이 당신 목줄보다 무겁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무서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윤정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숨을 멈춘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은 과거 적진을 분석하고 작전 계획을 세울 때와 똑같은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전략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이미 머릿속으로 최상필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최상필은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른 채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 이런 게 군대 회식이지. 그는 혼자서 떠들어댔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한옥으로 돌아온 윤정희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강철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이 캐비닛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극비 자료들이 완벽한 체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3단계 부정 선발 리스트 마이너스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파일을 펼치고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최상필. 그 이름 옆에는 빨간 펜으로 쓰인 상세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권위 집착 심각, 성비하 경향 뚜렷, 특수작전 부적합 판정, 심리평가 D등급. 몇 해 전 장성회의 중 여군 대령에게 욕설 징계 무마 경력 있음.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 조직의 위험 요소라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참을 만큼 참았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정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한 권력자가 드디어 움직이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작전 수첩을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펜으로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침묵의 복수, 목표 최상필 제거, 방법 단계별 접근. 윤정희의 진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회식 다음 날 이른 아침 윤정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한옥을 나섰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 조용한 찻집. 윤정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70세의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병도 현재 국가정보원의 고문이자 윤정희의 오랜 동료였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구나. 최병도는 윤정희 맞은편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병도 오빠, 급한 일이 있어서 불렀어요. 최병도는 윤정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습니다. 윤정희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반드시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백로 작전 기억하세요? 윤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최병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백로 작전은 몇 해 전대 말 북한 고위층 침투 작전의 코드명이었습니다. 극도로 기밀성이 높은 작전이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그때 너와 내가 함께 설계했던 작전 아니냐? 최병도가 답했습니다. 윤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최상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기억나세요? 백로 작전 3단계 부정 선발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최병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놈. 기억난다. 당시 중이었는데 심리검사에서 완전히 탈락했었지. 권위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특히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이 심각했어. 맞아요. 그런데 그놈이 지금 국방청 실장이에요. 윤정희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저를 계집년이라고 불렀어요. 공개적으로요. 최병도는 깜짝 놀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감히. 윤정희가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정희는 가방에서 오래된 극비 문서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백로 작전 관련자 명단 마이너스 극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펼쳐 최상필의 이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당시 평가 내용이에요. 최병도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권위 집착 심각, 성비하 경향 뚜렷, 팀워크 부적합,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단력 흐림. 몇 해 전 장성회의 중 여군 대령에게 욕설 징계 무마 경력 있음. 마지막에 빨간 펜으로 쓰인 결론이 있었습니다. 국가 조직의 위험 요소. 이런 사람이 계속 승진해서 지금 자리에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최병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지.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던 거야. 윤정희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국가의 위험이 될 자를 제가 다시 설계해야겠어요. 최병도는 윤정희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설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체계적이고 완벽한 계획을 의미했습니다. 정희야, 신중하게 해라.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 최병도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오빠,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무시하고 올라온 사람이 저를 모독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 회복이에요. 최병도는 오랫동안 윤정이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도와주겠어. 윤정이는 수첩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침묵의 복수,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내부 압박, 3단계 최종 처리. 최병도는 윤정희의 계획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전략가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요. 윤정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오빠, 최상필의 모든 기록을 72시간 안에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그의 주변 인물들 관계도도 필요해요. 특히 그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누가 뒤를 봐줬는지 모든 루트를 파악해 주세요. 최병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해결하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정희야, 혹시 청와대 쪽에는? 윤정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이번에는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3일 후에 다시 만나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최병도는 윤정희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최상필, 너는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을 건드렸구나. 찻집을 나선 윤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유진아, 나야. 지금 시간 있니?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나고 싶은데. 전화 너머로 네, 선생님. 언제든지 시간 만들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1시간 후에 남산 한옥마을 입구에서 만나자. 그리고 유진아. 윤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한테 부탁할 특별한 임무가 있어. 내가 내 마지막 제자니까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야. 전화를 끄는 윤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상필아,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손가락이 수첩의 작전명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침묵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희는 걸음을 빨리하며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장 믿을 만한 제자를 만나 작전의 핵심을 논의할 시간이었습니다. 최상필은 아직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남산 한옥마을 입구. 윤정희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약속 시간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4세 장유진 중령, 윤정희가 직접 키운 마지막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유진은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윤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아라, 유진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해. 장유진은 윤정희 옆에 앉으며 긴장한 표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경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윤정희는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진아, 너는 내가 키운 은둔형 전략 전술관이야.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써야 할 때가 왔어. 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둔형 전략 전술관이라는 말은 윤정희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였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키우신 마지막 수제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유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윤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파일을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최상필이라는 사람 알고 있니? 유진은 파일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방청 실장이죠.
최근에 승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저를 계집년이라고 불렀어. 공개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말이야.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감히 선생님께. 진정해, 유진아. 분노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냉정하게 행동해야 해. 윤정희가 유진을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상필에 대한 완전한 뒷조사야. 모든 것을 파헤쳐야 해. 유진은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최상필의 기본 정보와 함께 과거 백로 작전 당시의 부정 선발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백로 작전에서 탈락했었군요. 맞아. 그때 우리가 판단한 게 정확했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핵심 보직에 앉아 있다는 게 문제야. 윤정희가 설명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조사해야 할 것들이 있어. 윤정희는 수첩을 펼쳐 미리 정리해둔 목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군납 관련 로비 의혹. 둘째,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사 기록. 셋째, 청탁을 통한 부당한 인사 이동건들. 이 세 가지를 72시간 안에 확보해야 해. 유진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 조사라면 제 네트워크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유진아, 나는 이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어. 내가 설계한 시스템들이 국가를 지키고 있고, 내가 키운 사람들이 핵심 자리에서 일하고 있어.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나를 모독하는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유진은 선생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윤정희는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준 은인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최상필의 모든 약점을 찾아내겠어요. 고마워, 유진아.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어. 윤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청와대에 가야 해. 내 동생을 만나야겠어. 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희가 대통령의 누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녀 자신도 그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나서시는 건가요? 이번에는 달라야 해. 최상필 같은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국가의 위험이 돼. 윤정희의 목소리에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증거를 수집하고 나는 위에서 압박을 가할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결과를 보고 드릴까요? 3일 후 저녁 6시 한옥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가져와. 윤정희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네, 선생님.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유진은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정희는 유진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정희는 특별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청와대입니다.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보실장님께 윤정희가 면담을 요청한다고 전해주세요. 긴급 사안입니다. 윤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공식적이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누님, 안보실장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윤정희는 심호흡을 한 후 말했다. 오늘 오후에 대통령님을 뵐 수 있을까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후 3시에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윤정희는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한옥으로 돌아가 정장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누나가 아니라 국가정보 전문가로서 청와대에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상필아,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 알게 될 거야. 윤정이는 가방에 필요한 자료들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윤정이는 청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희 고문님, 안보실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윤정희는 익숙한 복도를 걸으며 대통령 집무실을 향했습니다. 오늘 이후 최상필의 운명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권력자의 진짜 힘이 발휘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일 후 국방청 7층 대회의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고위급 브리핑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핵심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윤정희도 자문단 자격으로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상필은 브리핑 중간중간 윤정희를 힐끗거리며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일 전 회식 이후 그는 더욱 오만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아무런 후폭풍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하자 최상필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자문단 운영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긴장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상필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불안해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장관이 허락했습니다. 최상필은 일어서서 윤정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도 여긴 계급이 중요한 조직입니다. 군 경력도 없는 분들이 핵심 회의에 참석하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도발적인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최상필은 계속해서 말했다. 애국심만으론 부족하죠. 실무 경험과 계급 체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다. 회의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장유진 중령이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령? 유진은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가 탁자 위에 파일을 내려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최상필 실장님의 비리 증거입니다. 최상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를? 유진은 파일을 펼치며 또박또박 말했다. 첫째, 몇 해 전부터 몇 해 전까지 총 7건의 군납 로비 의혹. 둘째, 여군 대상 차별적 인사조치 12건. 셋째, 청탁을 통한 부당 인사이동 5건.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전 어업체로부터 거액 상당의 골프 접대. 얼마 전 비업체 대표와 해외 출장 중 특혜 제공. 최상필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조작된 자료야. 누가 이런 걸 만들어. 유진은 최상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그녀는 잠시 멈춘 후 단호하게 말했다. 몇 해 전 장성회의에서 김여군 대령에게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느냐며 공개적으로 모욕한 사건. 이 사건은 당시 징계위에 회부되었으나 모종의 압력으로 무마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실장? 최상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나는, 유진은 윤정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윤정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말했다. 윤정이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실장님, 3일 전에 저를 뭐라고 부르셨죠? 최상필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계집년이라고 하셨죠. 군대도 안 나온 여자가 뭘 안다고 하시면서요. 국방부 장관과 다른 참석자들은 최상필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윤정이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제가 설계한 작전들이 지금도 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프로젝터를 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에는 백로 작전, 붉은 해변 시뮬레이션, 사이버 통합 방위 계획이라는 제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작전들이 제가 설계한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시스템, 서해안 해상 방어 전략, 국가 사이버 보안 체계까지. 윤정희의 설명이 이어지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저를 계집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윤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더욱이 과거 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람이 말입니다. 최상필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유진이 가져온 파일을 들어 올렸습니다. 몇 해 전 백로 작전 선발 과정에서 이 사람은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권위 집착과 성비하 경향 때문이었어요.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윤정희는 최상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실장님, 회식 자리에서 저를 계집년이라 부르셨죠. 하지만 그 작전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제일 먼저 탈락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장, 지금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이 사안은 즉시 감찰부에 넘기겠습니다. 최상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음모야. 그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윤정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며 조용히 말했다. 계급보다 중요한 건 자격입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며 최상필이 사라졌습니다.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진짜 마무리는 따로 있다고. 회의실에서 쫓겨난 최상필은 곧바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의원님이신가요? 저 최상필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상필이구나. 무슨 일이야? 최상필은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윤정이라는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조작된 자료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윤정애?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박 의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대통령 누나 말하는 거야? 최상필은 당황했습니다. 네, 대통령 누나라고요? 그게 무슨...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원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상필아,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분을 건드린 건 내 잘못이야.
박 의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최상필은 연이어 다른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윤정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 했습니다. 이런 젠장, 최상필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실의 한 인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와대 집무실, 윤정이는 대통령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국방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던데요?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아, 누나가 모욕을 당했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이야.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감히? 최상필이라는 국방청 실장이야. 회식 자리에서 나를 계집년이라고 불렀어. 윤정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대통령은 누나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놈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죠? 즉시 해임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태민아, 성급하게 굴지 마. 이건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야. 윤정이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기록을 봐. 대통령은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 백로 작전 탈락 기록, 몇 해 전 여군 모독 사건, 그리고 최근의 각종 비리 의혹들까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던 거지. 윤정이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요직에 앉아 있으면 국가에 위험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누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님을 불러주세요. 잠시 후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예, 대통령님.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지시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국방청 관련 인사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잠시 멈춘 후 단호하게 말했다. 어제 회식 자리 참석자 전원에 대해 신원 재조사를 실시하세요. 특히 최상필 실장 관련해서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전달해 주세요.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즉시 관련 부처에 지시하겠습니다. 1시간 후 청와대에서 비공식 지시가 각 부처로 전달되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감사원에 동시에 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해당 회식 자리 참석자 전원, 신원 재조사 실시. 국방부에서는 즉시 인사검증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오후 3시 검증단이 최상필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상필 실장님,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감사입니다. 최상필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아무 잘못이. 하지만 검증단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무실 봉인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합니다. 사무실 문에 봉인 테이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최상필은 복도에 서서 자신의 사무실이 봉인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그를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 시각 윤정이는 청와대를 나서며 휴대폰으로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수고했어. 1단계는 성공이야. 전화 너머로 유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지. 윤정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상필이 마지막 발악을 할 거야. 준비해야 해. 윤정희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최상필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청와대 내부의 인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맥마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상필아, 미안해. 이번 일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너무 큰 일을 저질렀어. 청와대 비서관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 저녁 6시 윤정이는 한옥마루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국방청 고위 간부 특별감사 실시, 대통령 직접 지시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리모컨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상필아, 이제 알겠니? 내가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최상필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요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그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윤정이는 서재로 들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녀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윤정이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야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 올라간 곳에 조용한 묘역이 나타났습니다. 윤정이는 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묘비에는 윤태진 장군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쌍둥이 오빠였습니다. 윤정이는 수건으로 묘비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또 왔어. 윤정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그녀는 묘비를 다 닦고 꽃을 올린 후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억하지? 오빠가 나한테 했던 말. 군대 안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윤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내가 약속했잖아.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지키겠다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다. 오빠 윤태진 장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특수부대를 만든 사람이지. 그때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 줬는데. 윤정이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몇 해 전 대말 어린 윤정이는 오빠를 따라 군 관련 시설들을 다녔습니다. 당시 윤태진은 30대의 젊은 장군으로 국가방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여자지만 머리가 좋아. 언젠가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때 오빠가 나한테 말했지.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지혜로 이기는 사람이라고. 윤정이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정보 분야를 선택한 거잖아. 윤태진은 몇 해 전대초 작전 중 순직했습니다. 북한의 침투 공작을 저지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윤정희의 나이는 겨우 22이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빠가 죽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하지만 오빠 유언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윤정희의 목소리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받지 않겠다고, 오빠보다 더 훌륭한 군 전략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잖아.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대의 윤태진과 윤정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군복을 입고 있었고 윤정희는 오빠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정희야, 넌 내 자랑이야. 언젠가 너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안전해질 거야 라고 했잖아. 윤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빠. 윤정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놈이 나를 계집년이라고 불렀어.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이야.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윤정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화나지? 내 동생을 그런 식으로 모독한 놈이 있다는 게.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했어. 윤정희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놈은 이미 끝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꿀 거야. 윤정희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오빠가 생전에 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일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 오직 능력과 의지만이 중요하다. 오빠가 남긴 이 말,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 윤정희는 메모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시스템들이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고.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최근에 찍은 장유진과의 사진이었습니다. 오빠, 이 아이가 내 마지막 제자야. 유진이라고 해. 정말 훌륭한 아이야. 오빠가 나한테 그랬듯이 나도 유진이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 여자라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말라고, 실력으로 인정받으라고. 윤정희의 얼굴에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일도 유진이가 정말 잘해줬어. 그 자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최상필을 무너뜨렸거든. 윤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 나 이제 가볼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그녀는 묘비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오빠, 내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어. 오빠가 시작한 일을 내가 완성할게. 윤정희는 뒤돌아서며 조용히 말했다. 더는 계집년 소리 안 들리게 만들겠다는 약속, 내가 지킬게. 오빠가 꿈꾸던 그런 군대를 만들어낼 거야. 산을 내려가는 길, 윤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생님, 최상필 완전히 실각했습니다. 다음 단계 지시 기다리겠습니다. 윤정희는 문자를 읽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고 이제 시스템을 바꿀 차례야.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잘하고 있어. 계속 해나가. 윤정희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옥으로 돌아온 윤정희는 서재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최상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오빠,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끝낼게. 윤정희는 펜을 들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지하 2층 비상조정회의실. 이곳은 국가 비상시에만 사용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최상필 사건 이후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윤정희가 민간자문 자격으로 마지막 연설을 요청받았습니다. 윤정희 고문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소개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정희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참석자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그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서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며칠 전 저는 한 사람에게 계집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군 간부들 앞에서 말입니다. 윤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술자리에서는 계급을 들먹이며 저를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는 리모컨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백로 작전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이 작전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몇몇 고위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몇 해 전대 말 북한 고위층 침투 작전입니다. 현재까지도 가동 중인 최고 기밀 작전이죠. 윤정희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 작전을 누가 설계했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제가 설계했습니다. 몇 해 전, 제가 34세 때였습니다. 합참의장이 놀란 표정으로 윤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백로 작전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문님께서 그 작전을. 네, 맞습니다. 윤정희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붉은 해변 시뮬레이션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서해안 해상 방어 전략입니다. 현재 우리 해군의 기본 작전 계획이죠. 해군 참모 총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그 시뮬레이션도 고문님께서.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완성한 것입니다. 윤정희는 계속해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사이버 통합 방위 계획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사이버 보안 체계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설계한 시스템이죠. 국방부 장관이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고문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존하고 있는 국가 방위 시스템들입니다. 윤정희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나라를 위해 만들어 온 것들이에요. 윤정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여러분이 제가 그린 지도를 보고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가 설계한 시스템들이 여러분의 목숨줄이 되는 거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정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식 자리에서는 저를 계집년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정희는 잠시 멈춘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은 몇 해 전 백로 작전 선발 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제가 직접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람이에요. 탈락 이유는 권위 집착과 성비와 경향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내린 결론은 국가 조직의 위험 요소였어요. 윤정희의 말에 참석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국방청 실장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의문입니다. 윤정희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 시스템에 어디선가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건데. 장관님,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윤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해요. 윤정희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고위직 승진에서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능력평가. 둘째, 인성검증. 셋째, 국가간 평가. 윤정희가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약자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문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계급이 권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권위를 만드는 겁니다. 윤정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격 없는 자는 어떤 자리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계급을 벗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나라를 설계한 기억과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권위입니다. 윤정희는 연단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일어나 말했다. 윤정희 고문님의 말씀을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자격 있는 사람들만이 요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고위 간부들이 윤정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고문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조언해 주세요. 윤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윤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빠 약속 지켰어. 이제 정말로 계집년 소리 안 들리는 군대가 될 거야.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국방청 연례 인사 브리핑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의 주요 인사 변동과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윤정희는 특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브리핑룸에는 각 언론사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인사 담당관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주요 인사 조치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징계 관련 사항입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렸습니다. 최상필 전 국방청 실장은 직무 관련 비리와 품위 손상 행위로 해임 처분되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민간 송치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중얼거렸다. 최상필 사건은 이미 군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5명의 간부들도 다양한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담당관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이어서 승진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장유진 중령이 대령으로 진급하며 새로 신설되는 군 인권보호실 실장으로 임명됩니다. 윤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이 대령으로 진급한 것도 기뻤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변화였습니다. 군 인권보호실은 앞으로 모든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방지하고 특히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담당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윤정희는 유진과 따로 만났습니다. 축하해, 유진아. 대령 진급과 새로운 보직 모두 축하해. 유진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기회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유진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윤정희는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유진아,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시작이야. 내가 만들어갈 조직이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게 될 거야. 네, 선생님. 반드시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유진의 다짐이 확고했습니다. 저녁 윤정희는 남산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한옥 마당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희가 현관에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고문님, 늦은 시간에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윤정희가 물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고문님께 특별한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아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문님,
새로 만들어지는 국방개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윤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방개혁위원회요? 국방부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고문님께서 제안해 주신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을 포함해서 군 전체의 개혁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됩니다. 합참의장이 덧붙였습니다. 고문님의 권한으로 모든 군 조직을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윤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고문님보다 적임자는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고문님께서 만드신 시스템들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다음 날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윤정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누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윤정희는 임명장을 받으며 말했다. 태민아,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겠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누나라면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임명식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다. 위원장님, 앞으로 어떤 개혁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윤정희는 마이크 앞에 서서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이지만 그 계급은 자격에 바탕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자격 있는 사람들만이 요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만 평가받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윤정희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윤정희는 다시 한옥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유진까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합참의장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윤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급을 벗은 지 오래예요. 하지만 제게는 이 나라를 설계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윤정희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최상필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그녀가 만들어갈 새로운 시스템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마루에 앉은 윤정희의 모습은 더 이상 조용한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개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바탕으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급보다 중요한 건 자격이에요. 그리고 자격은 능력과 인품에서 나오는 거죠. 누군가는 계집년이라 불렀지만 역사는 그녀를 헌법 위의 설계자라 부를 것이다. 카메라는 그녀가 설계한 작전 지도들과 새로운 개혁 계획서들을 비추며 희망찬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이 아니라 자격에서 나온다는 메시지와 함께 윤정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다르게 기억할 것입니다.